전기차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충전 시간이 빠른 급속 충전기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정부가 2025년부터 현재 완속 충전기 중심의 보조금 체계를 급속 충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통신과 금융회사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과 금융지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SM 주가가 12만 원을 돌파하며 하이브가 제안한 공개 매수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불투명해지면서 주요 주주 간 지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줄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서 소송전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키트의 미국 납품권과 관련해 휴마시스와 셀트리온, 엑세스바이오와 미국 인트리보가 각각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속도 조절, 통신과 금융 분야도 고통 분담에 나섰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민생 지원에 뛰어들었다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다는 건 현재 5%대인 물가가 하반기에도 대단히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CPI, 미국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박찬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요즘 미국 경제 연착륙, 경착륙도 아니고 노착륙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물가 안 잡힌 여파가 오늘 우리도 상당히 컸습니다. 맞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떠나간 자리에 개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1월 CPI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간반 미국 증시는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하락세 둔화로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치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던졌고 개인이 홀로 이를 다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이 비투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시 신용잔고는 이달 초 16조 2천억 원에서 10거래일 내리오르면서 2주 만에 1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원달러율은 이 CPI 충격에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율은 전일 대비 13원 가까이 오르면서 1,28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이 1,28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2월 23일 이후 약 2달여 만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장이 간밤에 너무 탄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1조 4천억 원을 사들였군요. 고용도 지금 굉장히 강하고 물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투심이 좀 좋아지기는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을 꼽으려면 당연히 SM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경영권 인수를 둘러싸고 이 치열한 물밑 싸움이 나오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하이브로 이 승기가 좀 기우는 듯했지만 오늘 SM의 주가가 12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경영권 경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SM은 이날 오전에 12만 7,900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12만 2,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주가가 이 하이브가 제시한 12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개 매수에 동참할 그런 요인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매수로 지분을 25% 추가로 확보해서 일대 주주 자리에 안착하겠다라는 하이브의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간 SM 12만 원까지는 잘 안 올랐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CJ도 인수 참여설 부인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보다는 더 비싸게 안 살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왜 오르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손들의 인수전 참여 기대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분율 9%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4% 안팎의 컴투스와 KB자산운용 등 SM 대주주들 사이에서 시간의 블록딜이 진행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M 인수전이 하이브, 카카오, 이 온라인 3파전에서 춘추 전국시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손들의 대규모 지분 이동이 주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계속된 공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했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앞서 온라인 측은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요. 온라인의 이창원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SM은 이수만 독재 체제에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전날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전에 이 CJ그룹이 개입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CJ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좀 뜨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제 이수만 총괄이 가처분 신청 제기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은 희비가 엇갈린 배터리주를 꼽아봤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 포드가 배터리 결함을 이유로 전기 픽업 트럭의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해당 트럭에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조지아 1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공급사인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7.5% 급등하면서 덩달아 올랐습니다. 헤지펀드의 거물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지난 4분기 테슬라의 주식을 24만여 주나 사들였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소식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첨보 등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SK온 지금 배터리 수율이 충분한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CATL하고 포드가 또 합작을 한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니까 좀 걱정입니다. 네. 이 부분 좀 사태를 빠르게 좀 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소식은 어디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의 휘청인 그런 이동통신사들을 꼽아봤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 중 하나로 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 통신업에 대해서 현재 서민 경제가 어렵다, 정부와 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통신요금 선택권을 늘리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이동통신사들은 3월 한 달간 사용자들에게 이 무료 데이터 30기가를 제공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금융사에 이어서 통신사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기조로 인해서 당분간 이동통신사들의 주가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과 유플럭스는 오늘 2%대 하락했고 KT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와 이 공공요금 가격도 동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나온 1월 CPI 지표 해석하기가 참 까다로웠습니다. 지표는 예상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 최악은 아니었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시장 소폭 출렁였습니다. 오민지 기자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출렁이는 건 있어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살펴보면 1월 CPI가 전월비로도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는데요. 월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안도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존의 JP모간에서는 이번 1월 CPI가 6.5%로 나오게 된다면 S&P 500 1.5% 하락할 수 있다고 이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그래도 이번 CPI가 6.5%까지는 안 나왔고요. 6.4%에서 그쳤다라는 점에서 안도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도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오늘 3대 지수 보면 다우와 S&P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만 좀 상승폭이 유독 컸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월가 큰손들이 이 기술주 반등에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요. 작년 4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보유 지분을 3배나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보유 지분은 총 33만 주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날만 7.5%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도요. 이 코인베이스의
이 주식을 16만 주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4.6%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챗 GPT 테마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주가들도 줄줄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챗 GPT 열기는 정말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좀 볼까요? 일단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하루 만에 2.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챗 GPT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던 이 엔비디아가 예. 무려 5.43%나 급등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15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생성 AI 시장이 2027년까지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또 이익이 연평균 25%에서 34%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AMD도요 3.39%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24%, TSMC도 1.92%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개별적인 호실적도 이 매수 심리를 좀 자극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도요, 작년 4분기에 전년보다 이 18%나 증가한 3,100만 달러 규모의 이익을 발표하면서 이날 주가 13%나 뛰었습니다. 예, 다시 좀 CPI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수치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전 시기들과 비교해보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지는 않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제로 보자면 이제 월가에서는 연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앞서 최악은 피했다라고 했지만 예. 일단은 CPI가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이 금리 행보에 대한 시장의 긴장감 확실히 있는 상황인데요. 웰스파고의 거시 전략 수석인 마이클 슈마허는요. 이번 CPI 발표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번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다면 연준이 결국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 슈마허 수석은요. 연준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라면서 연준의 관심은 오직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앞서 전망을 보면 3월에 25bp 한 번 더 인상을 하고 그 네. 이후에 금리 인상이 멈출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럼 이런 분석들도 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네, 이번 CPI 발표 이후 블룸버그에서도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연준이 오늘 3월 이후에도 5월과 또 6월에도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두 차례도 추가 인상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벌써 이번 CPI 발표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준 인사들도요.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했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요. 필요하다면 더 오래 금리 인상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던 이번 CPI입니다. 이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인 부분이죠. 물가 안정을 기다리는 연준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앞으로의 시그널도 계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보조금 체계를 손본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기차 충전하려고 1시간씩 줄 서는 이용자 불편 막겠다는 겁니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네, 먼저 그 전국에 이 급속 충전기가 얼마나 보급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전국에 설치된 이 급속 충전기는 2만 기를 조금 넘는데요. 이 전체 전기차 충전기가 20만 5천 기인 걸 감안하면 급속 충전기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전기차 2대당 1대꼴로 보급된 완속 충전기와는 달리 이 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20대당 1기꼴로 설치된 셈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경기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기가 담당할 수 있는 적정 차량 대수는 총 1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전국 평균은 18.6대,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 1대당 19대의 전기차를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특히 전기차 이용자 사이에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급속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 전기차 이용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2-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줄 서가지고 막 충전하고 이러는 게 많이 불편하죠. 기본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빨리 되니까는 급속 충전기가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조금 장거리 뛸 수 있게 좀 많이 생성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시간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겨울이라서 배터리 더 빨리 따라서 아마 전기차 운전자들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하신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데 웬만한 대기업들 지금 이 충전기 시장이 대부분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충전기가 늘지 않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이 급속 충전기의 이 사업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네. 이 초기 투자 금액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아직까지는 적은 편인데요. 이 충전 업계에 따르면 완속은 이 충전기 1기당 설치비와 운영비로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이 반면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소 2천만 원 이상, 또 초급속 충전기는 1억 원까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1년도까지는 전기차가 20만 대였기 때문에 경제성이 잘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조금 없이는 급속 충전기 경제성이 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투자비가 다소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전기차가 충분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좀 경제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비싼 설치비에 비해서 급속 충전기 이용률은 좀 낮은 편인데요. 전기차가 지금 40만 대 가까이 보급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급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도심의 경우엔 이 급속 충전기 이용률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 주말을 제외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평일에는 대부분 집 주차장이나 회사 주차장에 있는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충전 비용이 완속이 이 급속보다 한 2-3배 정도 더 비싸고 심지어는 이 초급속으로 충전하면 차량에 부하가 걸린다는 이 전기차 이용자들의 인식도 급속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급속이 더 비싼다는 얘기인 거죠? 급속이 더 비쌉니다. 충전 비용이. 네네. 네. 보조금 없이는 지금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기 보급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사업성 높이려면 어떤 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무엇보다도 전기차,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가 많이 늘어야 됩니다. 네. 이 전기차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급속 충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기업 역시도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이 전기차 비중이 이 7에서 10%는 돼야지 급속 충전 분야에서 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국에 지금 등록된 전체 차량이 약 2,50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40만 대니까 이 보급률은 1.6%, 2%도 안 됩니다. 이 전기차 보급이 지금의 한 4배 수준, 175만 대 이상은 돼야지 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업계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을 202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너도나도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실제 충전기가 늘어나는 속도가 늦은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오늘 2025년 이 급속 충전소를 이 지금의 이 주유소와 버금가는 12,00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전국 197개 각각의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초급속 충전기 15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취재 결과 정부 역시 급속 충전기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는 2025년부터 급속 충전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 중에 만난
만난 환경부 관계자는요. 완속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이 내년까지만 하고 급속 중심으로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부는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35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한 기당 최대 7,500만 원, 200kW 이상 이 고속 충전기는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급속 중심으로 좀 바뀐다. 업계가 지금 사업성이 나아진다고 보는 시점이 2025년인데 그렇다면 이 보조금 개편은 그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기업들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민간기업이지만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던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수 회사가 이익을 독점하는 과점 체계가 이들 업계에 막대한 수익을 안겼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은행권의 막대한 성과급에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 3,800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35% 늘었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통신사들에게도 칼끝은 겨눠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과점 체제로 판단했습니다. 은행과 통신시장은 대표적 몇몇 기업들이 과점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내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바라본 겁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은행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과 예대금리차 축소 방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은행, 통신업 시장의 경쟁 촉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업계를 지목하자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출은 물론 예금 금리까지 떨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대규모 자금이 은행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제부 박승환 기자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은행권 분위기를 취재해봤다고요. 예. 어땠던가요? 네, 한마디로 당혹 그 자체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충당금도 넉넉히 쌓아두고 각종 기금을 통해서 사회 환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각종 수수료는 없애고 예대 마진을 줄이는가 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는데 돈잔치를 한다느니 서민 이자로 폭리를 취한다는 식의 비판만 계속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은행들을 향한 당국의 압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이에 은행권은 그간 정부 정책에 발맞춰온 모습인데 지난해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불안 당시 금융지주들이 9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었죠.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내리는 등의 노력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예대 마진이라는 게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출 금리를 올 들어서 상당폭 내리긴 했는데 예금 금리도 사실 그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줄어든 게 맞나 좀 의아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따져봤더니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는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취급액 기준 1월 코픽스는요, 이전 달보다 0.47%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당장 이것이 내일부터 반영될 텐데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 역시 4%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코픽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적금 금리 역시 석 달 동안 1%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제 기준 주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3% 초반으로 확인되는데요.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은행채 발행이 정상화됐고 이에 은행 입장에선 굳이 높은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들여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예금금리를 3% 초반으로 낮췄다는 건 사회 환원하고는 좀 거리가 먼 행보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내린 건가요? 예. 앞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은행들이 유동성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이 시중에 풀린 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은행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는데요. 때문에 당국은 은행들을 향해서 금리 경쟁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에 따르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도 예금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했었죠. 최근에는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쉬워진 점도 예금금리를 내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당국 권고를 따른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지금 된 상황인데 말이죠. 은행들이 당국의 권고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리는데 어떤 합당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러면서 시중 자금이 지금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바로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각종 예금 잔액을 포함하면요, 2,200조 원 가량 되는데 두 달 새 60조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반면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기간 오히려 47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은행 예적금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투심이 옮겨지는 모습인 거죠. 낮은 금리 때문에 자산이 고위험, 고수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머니무브라고 하는데요. 한때 금리가 5%에 달하면서 영머니 무브의 한가운데에 있던 은행이 이제는 찬밥 신사가 된 겁니다. 머니무브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빠져나간 금액이 12월의 3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당국 권고를 받으면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렸고 그러면서 돈들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머니무브 현상이 앞으로 계속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금리 고점 현상이 앞으로 지금 금리 고점이라는 현상이 지배적이어서 머니무브가 개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다뤘듯 당장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꺾이긴 했지만요, 예상치보다는 높아서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 예정된 한은 금통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이어가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지난해 역대급 단기 순이익을 기록한 5대 은행권을 향한 여론이 따갑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오늘 문제 해결을 지시한 만큼 금융당국의 압박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대통령 지시에 따르려면 예금 금리를 올리든지 대출 금리를 더 낮추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이 대출 금리 낮추는 건 또 가계 부채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은행을 손볼 것이냐, 당국이 오늘 방안을 내놨죠? 예, 정부는 이달 내 은행권 경영과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고 지배 구조도 손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추가로 포함된 계획이 돈잔치 논란을 일으킨 성과급과 퇴직금 제도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무엇보다 은행권 경쟁 촉진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김감원은 기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 은행들이 다대다 경쟁을 하게 해서 효율적인 금융상품 가격 결정과 마진 줄이기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당국 행보에 금융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상이 시장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퇴직구조나 성과급, 퇴직금 등 개별 은행 이사회가 논의할 문제까지 당국이 간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정부가 성과급 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관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을 촉진하겠다. 이건 제법 시장 친화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박승환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입니다. 네, 관련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K칩스법의 핵심인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원안인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율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나온 추가안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기재부 조세소위에서 해당 안이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늘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야당 측은 대기업 특례와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당 측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추가 투자가 늦어져 업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ICT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5일 이상 법제사법위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 때 24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경제소위는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랑봉투법은 환노위 소위 결과 야당의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올려 2월 임시국기대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올 들어 대여급 기업들이 연이어 상장을 철회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막힌 벤처캐피탈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회수가 잘 안 되니 신규 투자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야 할 벤처기업들은 더 걱정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상장을 철회한 곳은 벌써 5곳. 엑셀러레이터 1호 상장을 추진하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까지 최근 재차 수요 예측을 연기하자 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잇따라 무산된 IPO에 시장은 물론 벤처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다 보니 투자금 회수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VC업계 관계자는 뿌린 씨가 무색하다며 연이은 상장 철회에 업계에선 벤처기업의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0년 오아시스에 각각 126억 원, 50억 원을 투자했던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희망 공모가 하단으로만 계산해도 약 600억 원, 167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결국 상장이 무산된 겁니다. 업계에선 초기 투자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후속 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나날이 기업들의 몸값이 평가절하되자 신규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오아시스에 투자했던 유니슨 캐피탈의 경우 수요 예측 당시 수요가 몰린 2만 원의 공모가가 형성됐을 경우 30%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업계에선 최소 하반기는 돼야 IPO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신규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 VC업계의 관망세 속에 벤처기업들의 유동성은 더욱 메마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앞서 박혜린 기자 리포트 보셨다시피 컬리 오아시스를 포함한 대여급 기업들의 IPO가 무산되면서 벤처업계 전반에 또 연쇄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SG닷컴은 무리한 상장 대신에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SSG닷컴 실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직은 적자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 SSG닷컴은 순매출액 1조 7,447억 원, 영업손실 1,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500억 늘었지만 영업손실도 33억 원 함께 커졌습니다. 외형 성장은 했지만 수익성은 더 악화된 건데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손실보다는
분기별 총 거래액과 손실 규모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커머스 기업들 특성 때문인 건지 총 거래액과 분기별 손실 규모 이 두 지표에 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총 거래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총 거래액을 뜻하는 GM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 가격,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이커머스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출혈 경쟁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커머스들이 외형 성장을 위해서 마진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할인 쿠폰 그리고 이렇게 혜택 같은 거를 제공해서 총 거래액을 늘리는 전략을 많이 써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SSG닷컴의 지난해 GMV 총 거래액은 4%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3, 4분기에는 전년 대비 역성장하기도 했고요. 3분기에는 5%, 4분기에는 9% 줄었습니다. 거래액 증가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과정에서 SSG닷컴은 한때 400억 원대까지 치솟았던 분기 영업 손실을 올해 4분기 기준 절반 수준까지 줄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SG닷컴 관계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수익성을 저해하는 할인과 프로모션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보시면 핵심 서비스인 장보기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이제 직접 유입하는 거래액이 시장하고 있고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좀 선회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좀 꾀하겠다. 이런 또 계획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판관비도 많이 축소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광고 모델 공유와의 계약도 끝냈는데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SSG닷컴은 MD들에게 각각 트래픽 유도, 매출 볼륨 확대, 그리고 수익 확보라는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류 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SSG닷컴은 현재 120개 수준인 물류센터를 최근 100여 개까지 통폐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통합 기준은 일 3천 건 이상의 온라인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를 통해서 인당 그리고 배송 차량당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충청권에서 새벽 배송을 지난해 말 정리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판매 품목도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뷰티 그리고 명품 상품 등 마진이 많이 남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네시 공식 스토어를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들여오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변화가 사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여급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IPO에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업계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IPO 시장이 요즘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상장을 서두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좀 훗날을 도모하자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SSG닷컴은 지난 2021년 10월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IPO 준비에 좀 일찌감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장 일정이 늦어진 건데요. 이마트는 지난 2018년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5년 내 상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기업 가치를 3, 4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증시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무적 투자자들과 최근 계약을 수정하면서 한숨 돌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의 특성상 자금 회수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룰 수는 없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좀 언제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내년 이후에도 IPO가 진척이 없을 경우에 네.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자금 회수, 엑시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강희석 SSG닷컴 대표는 지난달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서 향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해 흑자 전환 발판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년에는 상장에도 도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 이게 업계에서 나오는 전망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선 기자였습니다. 새해 첫 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22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사상 최악의 한파가 찾아오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아예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불황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감소가 이어진 지도 벌써 4개월째. 계속되는 수출 부진에 생산까지 주면서 새해 첫 달부터 제조업 고용 시장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기 시작한 제조업 취업자가 1월 들어선 아예 1년 전보다 3만 5천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1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고용 한파는 제조업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경기 둔화의 인구 감소, 기저 효과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도 8개월째 줄며 22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실업자 수는 1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경기 둔화 폭이 깊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당분간 고용 불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 예측대로 하반기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이 경기 변화에 뒤따르는 후행 지표라는 점에서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수출이 호전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동향은 지속되지 않을까. 대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둔화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2월 이후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늘 일자리 TF 회의를 연 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에 100만 명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대응 전략으로 내놨습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꺾이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플랫폼 사업이나 신성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일자리가 지속된다는 거고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세금 일자리로 채우는 단기 대책만으론 고용시장의 온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외 주식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다른 증권사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시도로 초격차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유주한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1조 클럽 달성을 놓친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디지털과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초격차를 목표로 다시 1등 고지 점령에 나섭니다. 그 첫발은 네이버의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버를 활용한 해외 주식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금융투자 분야에 GPT 기술을 접목한다면 폭증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해외 주식 정보의 양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개발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시켜서 하는 정도로 있어서는 수준이 상당히 좀 취약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영역도 결국 AI를 활용하는 관점 또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한테 획기적인 어떤 투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어프로치라고. 미래에셋증권은 곧 AI PB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이 MTS 안에서 정보와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곧 열리게 될 토큰 증권, STO 시장에서는 국내 증권사들 중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가와 고액 자산가에 한정됐던 투자 기회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대폭 열릴 것으로 보고 조각 투자업체뿐 아니라 한국토지신탁, HJ중공업 등 전통 부동산 개발사들과도 협력 관계를 맺어놓았습니다. 또 미래에셋그룹 차원에서 투자해온 글로벌 X를 비롯해 해외 블록체인 업체들과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으며 새로 열리는 시장인 만큼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선점의 기회를 노릴 계획입니다. 글로벌 사업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인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인도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현지 네트워크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고객들한테도 지금 다른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가능하지 않았던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제 여건과 주식시장이 녹록지 않겠지만 디지털과 AI를 앞세워 새로 열리는 기회를 먼저 잡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 의료기기 업계가 기업 간 소송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한두 업체도 아닌데다 관련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업계 이야기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보면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소속이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지난 10일에 이제 1심 결과 보톡스 균주 논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법원이 메디톡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은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해야 되고 균주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네. 당일 주가도 메디톡스는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까지 접근했지만 대웅제약은 19%나 급락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웅제약은 오늘 이제 이를 반박을 했는데요. 예.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1심 결판이 나오는데 7년 가까이 걸린 건데 대웅제약 측이 또 항소를 했으면 소송이 더 길어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대로라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외에도 지금 기업 간 소송으로 시끄러운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이 됐다는 겁니다. 예. 먼저 잘 알려진 사건이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입니다. 예, 이 소송 타임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달 31일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성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또 최근에 휴마시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회사는 원래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파트너였습니다. 1,36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요. 예. 휴마시스는 제품을 만들고 셀트리온은 미국 법인을 통해서 제품을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회사 주장이 굉장히 판이합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수차례 발주를 진행했지만 이제 2021년 10월부터 휴마시스가 납기를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키트 납품이 이제 좀 지연됐다는 거죠. 예. 제때 키트를 받지 못해서 뭐 재고에 따른 손실도 있고 평판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래서 휴마시스한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602억 원입니다. 이게 셀트리온 측에서는 휴마시스가 납기를 못 지켰다라는 입장인 거고 휴마시스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휴마시스는 오히려 셀트리온은 키트 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납품을 연장하거나 중단하자는 것도 먼저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약 516억 원이라며 셀트리온이 생산 중단과 납기 연장을 요청했고 기존 대비 50% 이하의 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 단가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셀트리온은 뭐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얼핏 들어만 봐도 양측 주장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게 보이는 상황인데 각 회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그럼? 네, 이제 제가 셀트리온 휴마시스와 직접 접촉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소송 중이라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소송 결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서 먼저 생산 중단을 요구했고 이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다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사례 말고도 지금 또 다른 진단키트 회사도 상황이 비슷하다면서요? 네, 좀 비슷한데요. 팜젠사이언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엑세스바이오와 미국 회사 인트리보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례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뭐 납품이나 대금 지불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네,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두 회사 역시 파트너사였고요. 엑세스바이오가 키트를 만들고 인트리보가 제품을 시장에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예. 네, 보시면 이제 맞소송 규모가 상당히 좀 큰데요. 이 두 회사와도 따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는 미국에서 아무래도 소송 중이고 이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살짝 꺼렸는데요. 예. 일단은 인트리보의 서면으로 질의에 받은 답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리보는 엑세스바이오는 2021년 4분기에만 진단키트 5,500만 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계약된 물량의 3분의 1 수준인 2,200만 개 미만으로 공급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 외에 생산 역량에 대한 할당 비율도 65% 이하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엑세스바이오는요. 인트리보가
정부가 오히려 진단키트 물품 대급을 미지급을 해서 엑세스바이오가 배상 청구를 한 상태라며 인트리보의 주장은 부당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엑세스바이오는 지난해 공시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한때 또 파트너사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가려볼 문제긴 한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업계 취재를 해보니 역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쪽의 편에 들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비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엇갈리는 모양새인데요.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공급자들이 우위에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우위에 있거든요. 근데 공급자들이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공급을 미루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가 코로나 와중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윈윈했던 기업들이라서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한때 또 K 방역의 주역이었던 진단키트 업계가 이렇게 엔데믹에 가까워지면서 소송으로 얼룩진 게 안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